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간만에 옛날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4년 전쯤인가 다녔던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저는 한참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으로 매사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엄청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 입사한 회사이기도 하고 복지나 급여 부분도 대기업 못지않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 다른 건 다 좋은데 사장이 문제인 회사더라고요.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로 사장 밑에 상무가 있는데 사장 남동생이고 그냥 이사 직급만 달고 있는 사장 와이프가 있었어요. 작은 기업에서 아주 직급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밑에 직원들을 종부리듯 부려먹더라고요. 상무나 사장 와이프는 잔심부름 정도 시키는 애교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사장은 진짜 종부리듯 부려먹었어요. 쉬는 날에도 본인 골프 치러 가는데 시중 들으라고 불러대고 어디 선물할 물건이 있으면 저보고 백화점 가서 사오라고 하고 어느 날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걸 놓고 왔다고 일하다 말고 사장 집에 들려서 물건 가지고 속초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하다는 물건은 담금주였어요. 집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이 건네준 물건을 받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깟 담금주가 뭐라고 일하는 사람을 속초까지 내려가게 만드는지. 주유비도 안 줬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사장한테 잘 보이면 나중에 뭐라도 떨어지겠지 싶어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종부리듯 해도 그냥 다 받아줬고 시키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제가 제일 화났던 거는 사장이 명품백 하나를 사서 알려준 호텔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바람난 여자한테 선물을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타이밍을 잘못 맞춰간 건지 한참 즐기고 있는데 왔다고 쌩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바람난 여자가 가운만 입고서 어머 오빠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난 가방 빨리 받아서 너무 좋은데? 우리 오빠 진짜 최고! 하면서 뽀뽀를 하고 저를 가짠타는 듯이 쳐다보는데 정말 그 굴욕이란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장은 빨리 꺼지라면서 내쫓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딴 회사를 다녀야 되나 싶었어요. 회사 선배랑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신입사원 들어왔다 하면 다들 밟는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랬다면서요. 사장 와이프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별 신경을 안 쓴다는 것 같았어요. 사장이 또 와이프한테도 나름 잘한다 하더라고요. 밖에서 헛짓하려고 집에서 잘하는 척 하는 건지 와이프한테도 잘한다는 거에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뻘짓을 하고 다니는데 와이프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 호텔 일 이후로 저는 사장한테 어떻게 복수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사장한테 똥 하나는 먹이고 그만둬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를 끼고 저를 비웃은 그 사장놈 와이프를 내가 건드려보자 싶었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해도 본처를 다른 남자가 건드리면 뚜껑이 열리지 않겠어요? 물론 사장 와이프를 그러고 나서 사장한테 알리게 되면 혹시나 다음 취업하는 데 있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 그냥 혼자 그렇게 분풀이를 해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자기들 종처럼 부리던 사람인데 저도 그때 그 사장 옆에 있던 여자처럼 꼬셔서 멍품도 받아보고 그러자 싶더라고요.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어리고 저 정도 되는 외모면 사장 와이프 입장에서는 꿀이죠. 저는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서부터는 사장 와이프가 회사에 오는 날이 별로 없는데 심부름할 때 종종 보거나 아니면 회사에 어쩌다가 나오면 보거나 할 때 사장 와이프 환심을 사기 위해서 평소랑 다르게 뭔가 권력 앞에 쩔쩔매는 꼴이 아니라 굉장히 당당하게
남자다움과 제 피지컬을 어필했습니다. 사장 와이프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이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사님, 저한테 주세요. 이사님,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계속 질문하면서 가까워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은근한 터치를 계속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 사람이 왜 그러나 싶겠죠. 제 관심 끌기가 성공한 건지 사장 와이프가 묻더라고요. 재훈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요즘 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네? 그냥요. 여태 고민했던 게 있는데 이제야 제 마음에 확신이 서서요. 그러면서 저는 사장 와이프의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토끼 눈이 되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여자는 여자인가 보더라고요. 조금 관심 있는 척하니 금방 넘어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쐐기를 박았어요. 탕비실에 있는 사장 와이프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님,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그건 왜? 그냥 제가 좋은 레스토랑을 알게 됐는데요. 이사님이 가시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아, 그래? 맛있는 곳이야? 그럼 뭐 시간 한번 내볼까? 시간 내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끝나고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그럼 이따가 보자고. 퇴근을 하고 사장 와이프를 태워서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이사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래요. 분위기도 괜찮죠? 그러네. 분위기가 좋네. 야경도 보기 좋고.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와인도 한잔 하실까요? 와인 좋지. 그렇게 와인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훈 씨, 아까 마음에 확신이 든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사님, 혹시 사장님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알고 계세요? 알지. 내가 그걸 모를까 봐? 그게 왜? 아, 알고 계셨구나. 그냥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이사님이 알고서 상처받지 않으실까. 요즘 본처 놔두고 내연녀 만나는 게 다들 기본이잖아. 설마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상처받을까 봐? 저는 그냥 이렇게 예쁜 이사님을 두고 사장님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라면 이사님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여자한테는 눈길도 안 줄 텐데. 왜 나는 이사님을 이렇게 늦게 만나게 된 걸까? 마음이 아픈데 사장님은 다른 여자랑 그러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사님을 향한 제 마음을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재훈 씨, 진심이야? 언제부터? 처음 봤을 때부터요. 감히 제가 사장님 와이프인 이사님을 마음에 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애써 외면해 왔지만 사장님이 이사님을 두고 그러는 걸 보니까 저도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사님한테 얘기하게 되네요. 전혀 몰랐어. 티를 좀 내지 그랬어. 혼자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을 거야. 내가 눈치가 너무 없었네. 괜찮아요. 이제라도 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더 이상 저를 보기 힘드시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이사님은 앞으로 행복하시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재훈 씨 바보야? 그만두긴 왜 그만둬? 이제라도 내가 그 마음 알았으니 된 거지. 나도 재훈 씨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 어린 나이에 힘들 텐데 빠릿하게 일도 잘하고. 젊고 잘생긴 재훈 씨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너무 고맙네. 우리 룸에 가서 와인 한 잔 더 할까? 역시 일이 아주 순조롭게 풀리더라고요. 젊은 남자 앞에는 아무리 사정 와이프라고 해도 장사 없는 법이죠. 네, 좋아요. 그렇게 저희는 식사를 마치고 룸으로 올라갔습니다. 와인을 주문하고 주문한 와인이 와서 와인을 마셨어요. 재훈 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줘서 너무 고마워. 저도 이사님이 제 마음 받아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이사님, 아니, 이제 현숙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래, 이름 불러주니까 너무 좋다. 사장 와이프는 제게 키스를 해오더군요. 젊은 남자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안달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키스를 진하게 해줬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더 안달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현숙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저는 당신을 소중하게 대하고 싶어요. 그럴까? 그래, 알겠어. 고마워.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를 달래줬습니다. 다시 한번 키스를 하고 팔베개를 해줬어요. 사랑해요, 현숙 씨. 이게 꿈은 아니겠죠? 잠들고 일어나면 현숙 씨가 옆에 없을까봐 두려워요. 걱정하지 마. 나 어디 안 가. 나도 사랑해. 참, 사랑한다는 말이 어쩜 이렇게 쉽게 나오는지 우스웠습니다. 그렇게 사장 와이프랑은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어요. 은연중에 제가 조금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이면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아, 친구 녀석이 무슨 시계를 샀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해대네요 하면서 얘기를 하니 다음날 명품 시계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이쪽 사람들은 비싼 걸 덜컥덜컥 사주나 봅니다. 아, 현수 씨, 나 이거 못 받아요. 이런 거 받으려고 현숙 씨랑 만나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 안 받으면 나 진짜 속상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라니까요. 고마워요. 잘 쓸게요. 오늘 호텔 가서 서비스 제대로 해줄게요. 그렇게 사장 와이프랑 호텔을 가서 기분 좋은 뜨거운 밤을 보내줬습니다. 아주 좋아 죽더군요. 이제는 저 없이 어떻게 사나 걱정까지 될 정도입니다. 선물을 주면 화끈하게 해주니까 점점 선물 공세가 심해지더라고요. 명품 지갑, 양복, 구두 등등 계속 사주더군요. 저는 이제 좋다고 받았습니다. 그러고 또 그녀의 비위를 맞춰 키스부터 해서 황홀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사장이 뭔가 눈치를 챈 건지 저를 불러 또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집사람 감시 좀 잘해봐. 요즘 뭘 하고 다니는지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단 말이지. 한번 알아와. 네, 알겠습니다. 뭔가 낌새를 채고 불안한 건지 저한테 뒷조사를 시키더라고요. 이제 슬슬 퇴사할 때가 됐다 싶었습니다. 선물 받을 것도 웬만큼 받았겠다. 사장도 슬슬 뭔가 눈치를 채는 것 같고 퇴사를 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저 이제 그만두려고요. 왜? 무슨 일 있어, 재훈 씨?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해? 사장님도 저희 관계 눈치채신 것 같고 그냥 제가 퇴사하고 조금이라도 더 맘 편하게 현숙 씨 만나고 싶어요. 어디 갈 곳은 있는 거야? 조금 쉬면서 슬슬 알아봐야죠. 돈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천천히 준비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고마워요. 저는 퇴사를 했고 이직을 위해 쉬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 와이프는 간간히 만났어요. 만나면 또 선물이랑 용돈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사장한테 다른 남자 만나는 걸 걸리기는 했는데 저인 거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걸고 넘어지면 사장 바람 피는 것도 다 까서 뒤집을 거라고 으름장을 놨으니 안심하라나 뭐라나. 저는 이직을 하고 한 달 정도는 더 만나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좋은 곳으로 이직했는데 준비하는 동안 사장 와이프 덕에 편하게 준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더 만나줬습니다. 계속 만나자고 연락이 오고 울면서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미안하다고 더 좋은 남자 만나라 얘기하고 핸드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저 같은 남자 있기 힘들 텐데 사장 와이프는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네요. 사장한테 하려고 한 복수였는데 뭔가 사장 와이프만 이용하고 버린 느낌이라 살짝 미안하긴 하지만 그동안 저도 해준 게 있으니 좋은 거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으며 저는 사업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남달랐던 사연이 있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가졌지만 일평생 혼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릴 적 예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네요. 특히나 제가 살던 곳은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면
사돈의 팔촌까지 누구인지 다 아는 그런 조그만 시골 읍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자의 사정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푸짐한 안주거리였지요. 제 어머니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외할아버지가 양조장을 운영해서 시골이었지만 부족할 것 없이 자랐습니다. 마을에서도 외할아버지는 지역에 영향력 있는 유지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어머니가 태어나고 몇 해 지나지 않아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외할아버지는 어린 어머니가 걱정되어 손수 키우시며 재혼도 안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의 고명딸이라 외할아버지와 오빠들로부터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어머니의 앞날을 위해 서울로 유학 보내며 가르쳤지요. 그런 어머니가 대학을 들어간 후 학업을 덜 마친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남산만큼 부른 상태로 들어오니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고, 그게 뭐냐 대체. 이러려고 내가 널 서울로 보낸 줄 아니? 그렇게 애지중지 곱게만 길렀건만 어떻게 이렇게 네가 부모 가슴에 어떤 자식이야? 사는 곳은 알고 있는 거지? 도대체 뱃속 아기 애비가 누구야? 당장 말하지 못해? 그만해요. 일단 차근차근 내 말 좀 들어보자. 가족들이 다들 너 걱정해서 하는 소리야. 아빠와 오빠들 얘기 잘 듣고 우리 좋은 방향으로 나가보자. 우리는 네 편이야. 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죄송해요.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아주세요. 외할아버지, 큰 외삼촌, 작은 외삼촌의 성화에도 어머니는 입을 꼭 다문 채 제가 태어날 때까지 아버지에 대해 이런 반고도 없었습니다. 마을 분위기상 양조장 집 처녀가 애를 뵈서 낳았다는 소리가 인근에 쫙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상심이 커져 알아눕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차분하면서도 이성적인 작은 외삼촌은 보다 못해 서울로 올라가 수소문하며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기거했던 하숙집과 학교를 줄 서시고 다니며 그렇게 만든 장본인을 찾으러 다녔지만 허사였습니다. 외삼촌들은 사랑하는 동생이 결혼도 못하고 임신해서 누구보다도 속상해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머니의 배는 점점 불러와 출산이 임박해지며 외할아버지의 시름 또한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한겨울 어느 날 저를 낳았어요. 저는 축복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한숨, 외삼촌들과 외할아버지의 시름 속에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하고 태어난 저는 이미 어느 정도 미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 더 정들기 전에 단단히 맘먹고 보내도록 하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애야. 고집 피운들 여자 혼자 애 데리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겠어? 너 잘 생각해야 돼. 라며 외삼촌이 다가오며 어떻게든 어머니 품 안에 저를 빼앗으려 하자 어머니는 온몸을 다해 저를 안 뺏기려고 이를 악물고 악을 부렸다고 하더군요. 건들지 마. 아무도 내 새끼한테 손댈 수 없어. 다 태어난 애가 대체 무슨 잘못이 있길래 엄마하고 생리별을 해야 하는데? 내가 반드시 우리 아들 지킬 거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로 키울 테니 아무도 내게서 아들을 빼앗아갈 수 없어.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끔찍이 아꼈던 외삼촌들은 저를 보육원에 보내고 어머니를 새 출발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울고불며 매달리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지 못해 저는 다행히도 어머니 품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낳고 난 이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날로 심해지자 스스로 집안의 수치로 여긴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나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살게 된 어머니는 살아가는 데 마땅한 기술이나 능력이 되지 않고 어린 저도 있어 대학가 근처의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죠. 어머니는 난생 처음 하는 식당 일이라 많이 서툴었지만 누구보다도 성실히 일한 덕에 식당 주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당 옆에 딸린 작은 방에서 생활하며 어린 저를 돌볼 수 있었지요. 제가 어느덧 사춘기에 접어들 만큼 자랐어도 어머니는 아버지에 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언뜻 내비치는 어머니의 언행 속에 아버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과를 아예 입에 대지 못합니다. 사과만 먹으면 목 안이 간질간질해져서 퉁퉁 붓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지지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사과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를 보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어쩜 그 사람이랑 이렇게 똑같을까. 그이도 사과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가득 담고 계셨습니다.
사춘기 시절 혈기왕성했던 저는 친구들과 어울려 밤 늦게까지 노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제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을 참지 못한 친구가 호기심에 물었어요. 넌 한 번도 너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 안 하더라. 어떤 분이신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친구의 옆구리를 찌르며 그런 질문은 하지 말라는 듯 눈짓을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앞집, 뒷집으로 살며 함께 보고 자라온 사이라 그런 질문은 우리 사이에서는 금기시 되었죠. 그러나 호기심이 이미 의리를 앞선 상태라 저에 대한 배려는 안중에도 없이 또 한 번 같은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무섭게 노려보았어요. 그만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희 아버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너네 엄마나 너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친구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와 담임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야 했어요. 다친 애는 괜찮은가요? 우리 애가 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친 애 부모님께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가르치겠습니다. 친구 부모님은 다행히 저를 용서해 주셔서 크게 벌은 받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친구 집에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한 일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 화가 나서 대들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잘못 안 했어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왜 제게 말을 안 해주세요? 진짜로 아버지가 우리 앞에 나서지 못할 정도로 나쁜 사람인 거예요? 제 말을 다 들은 어머니는 먹먹한 얼굴로 한동안 할 말을 잊으신 것 같더라고요. 깊은 한숨과 함께 저희 얼굴을 감싸주면서 미안하고 애처로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가까운 미래에 본인의 슬픈 운명을 예감이라도 하듯 침대 옆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것을 꺼내 저에게 주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고급 시계에 낡은 가죽줄이 달린 것이더군요. 시계 안에는 짜맞춘 듯 JW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낡은 시계를 받아들었고 어머니는 당부하듯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잘 갖고 있어. 기회가 된다면 조금만 네가 모든 걸 이해할 나이가 오면 너희 아버지에 대해 모든 걸 말해줄게. 지금은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거든. 거울을 한번 보렴. 너처럼 늠름하고 잘생기고 총명하셨지. 너는 엄마한테도 자랑스러운 아들이지만 너 자신한테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저는 어린 맘에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벅차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아 저는 어머니가 준 시계를 받아들고 그때부터 손에 차고 다니며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낡은 시계였지만 딱 봐도 고급진 것이었고 JW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이후부터 저의 방황은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사단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어머니께서 방 안에 꼼짝 못하고 누워 계셨어요. 식당에도 안 나가시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어머니가 그러고 계시니 제 속에서 뭔가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책가방을 내동댕이 친 채 얼른 어머니께 등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얼른 제게 업혀요. 얼른 병원에 가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괜찮다. 이렇게 좀 쉬고 나면 좋아질 거야. 걱정 말고 오늘 저녁은 네가 알아서 챙겨 먹을 수 있지? 엄마가 오늘은 좀 힘이 붙여 쉬고 싶어서 그래. 조금만 이해해 주렴. 그 와중에서도 어머니는 자식밥 못 챙겨 먹을까 걱정해 주셨고 기운 하나 없는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 제가 그동안 속썩인 게 죄송하고 정말 속상했습니다. 밤새 끙끙 앓으시는 것이 제 어린 생각에도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는 몇 개월 뒤 식당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잦은 고통을 이기지 못했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고야 말았던 거죠. 보호자가 있어야 수술할 수 있다는 말에 어머니는 많이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결국은 외삼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14년 만에 형제의 해우였습니다. 혜주야, 너 그동안 어떻게 산 거냐? 이 지경이 된 후에야 연락을 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미련한 거사. 모든 게 내 책임이에요. 그냥 모두에게 패기치고 싶지 않아서 떠났던 건데 지금에서야 염치 없이 연락드려서 미안해요, 오빠. 모든 일을 내팽겨치고 달려온 두 분 외삼촌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난 후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눈가가 붉어지셨지요.
거칠어진 손마디와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어머니의 외양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걸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들은 먹먹한 심정으로 심각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예감이 안 좋아.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그 몹쓸병이 혜주에게까지 유전이 되다니. 마지막까지 어머니 모습이랑 비슷한 게 대체 어쩌면 좋냐. 누구보다 잘 살 수 있었던 녀석이 지 팔자 지가 꼬더니만 이대로 떠나가면 대체 돌아가신 부모님을 어떻게 보라고. 나쁜 녀석 같으니.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같은 병명을 진단받았습니다. 일종의 목의 질환이었던 거죠. 그래서 두 분 외삼촌들의 얼굴이 어두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희귀 질환이었던 탓에 수술하고서도 예후가 좋지 않은 데다 외할아버지가 어머니로 인해서 얼마나 한많은 인생을 사셨는지, 그간 어머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으며 그리워하셨던지 마지막까지 막내딸 이름을 부르며 한많은 삶을 마감하셨던 얘기를 들은 후 어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더 나빠지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음 정리를 하는 듯 쓸쓸하게 저를 보고 아껴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나를 원망했겠니. 어미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마지막까지 또 너에게 미안하다. 내가 죽은 뒤 아버지를 찾아가거라. 너희 아버지도 너의 존재를 모를 수도 있을 거야. 너의 손목이 차여진 시계를 가지고 너희 아버지를 찾아가 보여주면 아마 너를 알아보실 거다. 어머니, 제 아버지가 누군가요? 네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이고 그 사람의 이름은 라고 말씀하시며 울컥 각혈을 하셨고, 이내 힘겨운 숨을 다 몰아내 쉰 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짧았다면 짧은 생을 마감하신 후 눈을 감지 못한 채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못 들은 것 따위는 이제 안중에도 없었어요. 다만 더 이상 어머니를 마중하러 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옆에서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던 외삼촌들도 불쌍하고 가련한 내 동생을 찾으시고 슬픔을 토해내면서 감지 못한 어머니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는 한참이나 방황했습니다. 시계를 보며 끝까지 듣지 못한 아버지의 기밀하는 성 외에 이름과 정체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어머니 못지않게 한많은 시간을 흘러보냈습니다. 학생이었던 저는 양조장을 운영하시는 큰 외삼촌 댁에 가서 미운 오리새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정이 없던 큰 외삼촌과는 달리 큰 외숙모는 저를 안타까워하며 잘 돌봐주셨어요. 외숙모는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슬아의 아이가 없었기에 저를 더 그렇게 챙겨주는지도 모릅니다. 철달아 옷을 사주고 용돈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러다 큰 외삼촌에게 들켜 큰 외숙모가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밥 먹여주고 잠 재워주는 게 어딘데 뭐하러 저런 자식 챙겨. 저 자식이 우리 혜주 인생을 망친 거나 다름없는데 당신 한 번만 더 그러다 들키면 그땐 내가 가만 안 있어. 그러지 좀 마요. 어린애 앞에 두고 그게 무슨 막말이에요. 어른들의 잘못을 애한테 몰아붙이면 아가씨 잃은 당신 마음이 나아져요? 외숙모는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었고, 반면 외삼촌은 어머니가 힘겨운 삶을 살다 돌아가신 게 모두 제 탓이라 여겼는지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씨 좋은 외숙모는 저를 진심으로 자식처럼 챙겨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고마워서 외숙모가 술을 빚는 양조장의 일을 할 때 일손이 부족하다 싶으면 스스로 돕고자 했죠. 덕분에 그곳에서 저는 술을 만드는 기술을 어설프게나마 익힐 수 있었습니다. 큰 외숙모의 진심이 전해져서 그랬는지 저도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큰 외숙모를 잘 따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외숙모를 찾았고 의논 드렸습니다. 아마도 외숙모가 없었으면 전 벌써 엇나가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고 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남겨놓은 얼마 되지 않는 재산과 외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제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가 되었지요. 남은 돈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독립할 만큼의 자금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부터 쭉 혼자 살게 되었네요. 방학 때 한 번씩 외숙모가 그리워서 내려가면 갈 때마다 외숙모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차려놓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에 비해 큰 외삼촌은 여전히 싸늘했기에 외숙모는 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반찬 한가득과 과일을 잔뜩 짐지고 갖고 오셨더라고요. 내가 반찬에서 한 번씩 찾아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 못 가니까
온 김에 많이 먹거라. 아휴, 딱한 것.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으면 볼이 쏙 들어갔네. 그래도 외숙모 덕분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의미는 찾았던 셈이었습니다. 저는 군대도 다녀오고 대학도 졸업했으며 직장도 구했습니다. 큰 외숙모는 저를 여전히 아기 대하듯 챙기며 결혼하기를 바랬습니다. 딱히 사귀는 사람도 없어 결혼은 미뤄두기로 했는데 큰 외숙모는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의 딸을 저에게 소개해줬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도 과분한 사람이었던지 연이 닿지 않았는데 외숙모는 툴툴거리더라고요. 내 조카가 얼마나 잘생기고 능력 있는데 여자들이 다 눈이 먼 것 같아. 내가 더 좋은 신부감 알아볼 테니까 기다려봐. 네가 좋은 여자랑 가정 이루고 잘 살아야지 하늘에 계신 네 엄마도 마음이 좀 편하질 않겠니? 그리고 나도 그래야 네 걱정을 덜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외숙모의 진심 어린 말과 달리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쯤에서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녀들과 결정적으로 맺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제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다 엎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아버지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시계 단서만으로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씨라는 것과 시계에 새겨진 JW 이니셜, 이게 아버지를 찾는 단서의 전부였죠. 수년간 돈을 쓰면서 아버지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고 저도 슬슬 단념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없었던 아버지, 이제라도 찾으면 뭐하나 싶고 괜히 아버지 찾아 나만 더 힘들어지면 어쩌나 일부러 안타까움을 달래기 위해 안 좋은 생각만 하기로 했습니다. 삶에 대한 목표가 결혼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저의 관심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옮겨졌습니다. 적은 월급만으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어 밤낮으로 공부해가면서 투자했는데 운이 따랐던지 한동안 재미도 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 무리한 투자로 모든 걸 잃고 말았지요.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한 그 시절 너무 괴로워서 저는 매일매일 술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니던 회사까지 도망치듯 그만두며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는 시세가 되었죠. 상황을 모면할 자신이 없어 일단 몸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무일푼으로 저는 꾸역꾸역 그 집고를 해가며 살게 되었는데 도망치고 또 도망치다 보니 무작정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삶의 막다른 길에서 결정된 시골행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 들어간 시골은 저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이었어요. 가까운 마을과도 한참 떨어져 있었고 예전 화전민들이 거처했던 그런 곳 같았습니다. 이웃이라고는 옆집이 전부였던 곳인데 옆집에 가려 해도 빙 돌아서 한참 걸어가야 했네요. 저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쌀과 당장 먹을 것을 샀고 일단 빚쟁이들은 따돌렸으나 앞으로의 생계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어느 절에 계시는 스님이 한 번씩 오셔서 지내고 가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스님은 제 후줄근한 몰골을 보면서도 종교인답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차 한 잔 마시겠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것도 인연인데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법이죠. 이렇듯 차 한 잔을 마시자는 스님의 초대에 응해 가보니 옆집 역시 단촐하게 짝이 없더군요. 빈손으로 가기 못해 드릴 만한 것을 찾아보았지만 그런 게 있을 리 만무했죠. 다만 가방 속에 남겨두었던 마지막 술이 있었습니다. 과거 외숙모를 도와 양조장에서 술을 빚던 일 덕분에 제가 마실 술은 직접 빚어서 먹고는 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걸로나마 때우려고 들고 갔습니다. 스님, 마땅히 가져올 게 없어 제가 손수 빚은 청두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스님께 무리한 선물을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고맙습니다. 혹여나 제가 마시지 않더라도 이 귀한 술을 다른 분에게 선물해도 괜찮겠습니까, 처사님? 저는 무조건 괜찮다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빚은 술이 입맛에 맞으시다면 재료값만 주면 제가 직접 담가드리겠다는 빈말도 집어넣었죠. 스님은 고깝게 듣지 않으며 크게 웃고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님과 인연이 되었어요. 스님은 제 처지를 알았던지 오다 가다 식량이 떨어질 때쯤 귀신같이 알고서 쌀과 반찬 등을 놓고 가곤 했습니다. 제가 어딜 가든 먹을 복이 많았던지 예전엔 어머니가 챙겨주시고 그 다음 외숙모, 이제는 스님까지 챙겨주니 부모 복은 없지만
식복 하나는 끝내주게 있다 싶었습니다. 그곳이 한적한 곳이라 좋았지만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이 무료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저를 찾아왔을 때 언감생심 돈 좀 꿔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허투루 들으셨는지 별 반응이 없으셨지만 다음날 제 문 앞에는 10만 원이 담겨진 봉투가 있었습니다. 저는 큰 외삼촌 집에 있으며 어깨 너머로 배웠던 막걸리를 빚다 전통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10만 원으로 필요한 재료들을 샀습니다. 고조리서를 뒤져가며 여러 종류의 술을 연구하고 빚다 보니 제 속에 꺼져 있던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을 저도 인근 마을 노인들처럼 술을 가지고 장에 나가 팔아보기도 했습니다. 반응이 나쁘지 않았고 번 돈으로 또 다른 술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돈푼이나마 모아서 스님에게 10만 원을 돌려드렸고 나름 빚쟁이 신분에서 소소한 재미를 찾아가고 있을 때 제 삶에 커다란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장에 내다 팔던 가양주를 우연찮게 그 지역 축제 담당 관련자가 마셔보는 일이 있었는데 제 인생을 바꿔줄 제안을 했던 거죠. 선생님 술맛이 다채롭고 깊은 게 좋은 편인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지역 축제에 빚으신 술을 선보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저는 좋은 소식인지라 흔쾌히 승낙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제날 당일 부스 하나를 얻어 홍보와 판매를 동시에 했는데 없어서 못 팔 지경에 이르렀지요. 많은 양의 예약 주문까지 받은 저는 한동안 술을 빚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역 축제가 끝나고 주문받은 술을 빚으며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옆집의 스님도 잠시 발길을 끊으시다가 몇 개월 만에 오셨지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저를 찾더니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제 술이 뭔가 행운을 가져다 주려고 했던지 또 술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사실은 그때 선물 받은 전통주를 제가 몸담고 있는 절에 자주 오는 처사님께 선물 드렸답니다. 그런데 드셔보시고는 술을 직접 빚으신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셨어요. 괜찮으시다면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며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만 한가해도 기꺼이 가보겠지만 저 역시 술에 관련된 주문을 잔뜩 받았던지라 잠시도 딴청을 피울 새가 없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물러날 줄만 알았는데 스님은 다시 한번 제게 청하더군요. 그분은 앓고 계신 지병이 있으신데 처사님이 주신 술을 드시고 한동안 평안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뵙고 싶다고 간청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너무 바쁘시다 하면 모레쯤 이곳에 모시고 올 테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라고 하셨고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생각 후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빚은 술로 그분의 몸이 좋아졌다고 하니 술이 아닌 약주를 만들었다는 생각에 한편으론 보람되더라고요. 며칠 후 스님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스님의 연락에 하던 일을 마무리 짓고 찾아뵈러 나갔습니다. 스님 저 왔습니다. 안에 계신가요? 몇 번을 불러도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다 잠시 출타한 것 같아 문을 열어보니 잠겨있지 않고 열리더군요. 다시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고통 어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제 말을 듣고 반응하듯 기척이 느껴져 저는 불안한 예감을 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니 백발의 노인이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저는 순간 예전의 병상에서 힘겨워하셨던 어머니를 떠올려 앞뒤 가리지 않고 얼른 노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가리켰는데 그곳을 보니 약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가져다 달라는 표현인 것 같아 얼른 약과 물을 입에 털어 넣어 드렸습니다. 노인은 약을 삼킨 뒤 정신이 들었는지 눈빛에 생기가 돌아오더군요. 가슴을 움켜쥐었던 손에서도 힘이 빠지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그쪽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리고서 몸을 추스르며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 순간 스쳐 지나가는데 저는 노인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꾸벅 인사를 하고는 안심시켜주기 위해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뒤통수에서 제게 시선을 떼지 않았던지 따끔따끔하더라고요. 그때 밖에서 스님이 돌아왔는지 기척이 들렸습니다. 스님은 방에서 나오는 저를 보고 기분 좋게 웃으셨습니다. 손에는 뭘 사왔는지 장바구니가 잔뜩 두둑하니 있더라고요. 서로 인사들 좀 하셨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싶어 장만해 왔습니다. 과일들이 아주 신선하고 좋더군요. 제가 좀 준비해 볼 테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라며 장봐온 것을 주섬주섬 챙긴 스님이 과일을 내어왔습니다. 그때 사이에 안에 있던 노인이 밖으로 나왔고 힘껏 기지개를 피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고통스러워 보이는 얼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스님은 저와 그분에게 깎아온 과일을 권유했습니다만 계속 사양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제가 사과를 먹지 못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스님보다 옆에 앉아있던 노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살다 보니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만. 나도 같은 이유로 사과를 못 먹지. 우리 집안 사람들이 그놈의 알레르기 때문에 맛있고 먹음직스러운 사과 근처에도 못 가요. 모르고 잘못 먹으면 병원 신세지고 난리가 나거든. 사과 못 먹는 분들이 흔치 않은데 어떻게 이 자리에 다 모이셨는지, 거기다 하필 저는 오늘 사과만 사왔네요. 스님의 명쾌한 정리에 같이 따라 웃었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노인은 사과 일로 조금이나마 경계를 풀었던지 저 덕분에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며 거듭 제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끝에 제가 봤던 본인의 가슴 통증이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나름의 사연이 있다며 말을 터놓더군요. 우리 집안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중견기업이었지. 그러나 그 예전 바뀐 정권에 의해 하루아침 거리에 나가게 되자 젊은 혈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선동해 부조리함에 맞서 투쟁했어. 그때부터 지울 수 없는 병을 얻었지만 그 병을 더욱 악화시킨 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더욱 심해진 걸세. 네? 뜬금없이 툭 튀어나온 노인의 예기치 못한 로맨틱한 말에 실수가 터졌고 노인은 제 맘을 눈치챈 듯 덩달아 웃어 보였습니다. 지금은 과거 청산으로 인해 다는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가 읽어놓았던 기업을 일부 돌려받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일선에서 일하며 얻은 스트레스로 인해 자주 가슴병이 도지더군. 그런데 자네가 빚은 술을 먹고 가슴 통증이 완화되어 찾게 된 거야. 생각해보니 여러 번 신세를 지게 되는구만. 그것도 고맙네. 저는 그 얘기를 듣자 오히려 제가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빚은 술로 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이 들었으니 말입니다. 다음날 노인은 저를 친숙하게 대하며 제가 술 빚는 것을 구경하며 돕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도 많이 받은 주문 탓에 손이 모자랐는데 그렇게 말해주니 오히려 제가 더 반색했습니다. 나름 한 기업의 오너라는 분께서 굳은 일을 마다 않고 해주는 것도 고마웠지만 보잘것없는 저를 존중해주는 모습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저 혼자 있으면 며칠 걸려 했어야 할 일을 도와준 덕분에 정말 빨리 할 수 있었지요. 고두밥에 노력을 넣고 치댄 밑술을 항아리에 다 담고 품온을 유지하려 이불을 덮어두었습니다. 술 항아리가 많아 덮어야 할 이불이 모자라 제가 덮고 자던 이불도 동원되었지요. 회장님 덕분에 주문량을 다 맞추게 되었네요. 오늘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불만 좀 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을 다 들은 노인은 제 방으로 이불을 가지러 들어갔습니다. 방 구석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이불을 들고 나오는 순간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정지된 화면인 듯 노인이 어딘가를 향해 미동 없이 시선을 떼지 않더라고요. 저는 회장님을 두어 번 불렀으나 응답이 없어 다가갔고 그는 책상 위 어지러져 놓인 책들에 시선을 못 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그는 제 말에 번쩍 정신이 들고는 무심결에 쳐다보았고 매번 느긋했던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며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들고 나가려던 이불을 내려놓고 이끌리듯 책상 위로 다가섰지요. 노인이 잊지 못하는 그날 박제된 채 멈춰버린 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손목시계를 떨리는 손으로 보더군요. 저는 어머니의 유품인지라 누구에게 함부로 다루게 할 수 없어 한 걸음에 달려가 손목시계를 재빨리 낚아챘습니다. 알만하신 분이 왜 함부로 남의 물건을 만지십니까? 아무리 회장님이라도 제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계 대체 어디서 난 거요? 이건 저희 어머님 유품이에요.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지 찾으라고 준 물건인데 뭐 아무튼 저도 나름 회장님 못지않게 사연이 많은 놈이라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이 바빠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어요. 라며 저는 이불을 가져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흘렀지만 망연자실한 채 우두커니 서 있는 노인이었네요.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그는 마치 어떠한 것에 꽂혀 그 인과관계를 찾으러 다니느라 시공간을 넘나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하나의 조각이 맞춰지자 노인의 손은 떨렸고 눈빛은 일렁이는 듯했죠. 바보같이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요. 한참이 지나도 노인이 나오지 않아 저는 처음 봤을 그때처럼 노인이 쓰러져 있을까봐 제 일을 멈추고 제 방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날따라 유달리 심장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망이질하며 멈추질 않았지요. 노인은 무사했고 공허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 시계를 내게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겠나? 부탁함세.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왜 그러냐고 그건 제게 소중한 물건이라 낯선 이한테 꺼내줄 수 없다고 하니 그답지 않게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절실해 보였고 애처로워 보여 저는 원하는 대로 주머니에 있던 어머니의 유품 시계를 다시 상에 꺼내 놓았고 그는 늘 간직하던 어머니 유품과 저를 번갈아 보며 손에 꼭 쥐고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저는 그런 노인이 답답할 노릇이었죠. 최 선생, 이제 일이 마무리되었으면 그 손목시계에 대해 말해줄 수 있겠소? 아까 얼핏 듣기로는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찾으라고 내어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정말 그것이 사실인 것이오? 네, 그건 저희 모친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남겨주신 유품입니다. 말씀대로 그걸로 아버지를 찾으려고 사방팔방으로 노력했지만 돈만 날리고 의미 없는 세월만 보냈죠. 이제 포기했어요. 보면 맘만 아프고 미련만 생길 것 같아 진작 처분하려고 했는데 차마 어머니 유품이라 또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소중한 물건이긴 하지만 이 애물단지를 달고만 다니는 중입니다. 혹시 모친의 성함이 최혜주입니까? 옛날에 양조장 하던지 사랑받던 막내딸인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 저는 일순간 등골이 쎄해져 온몸에 전율이 흘렸고 이제까지 보도 듣도 못한 감정에 휩싸여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나마 그와 저는 일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로를 이끌리듯 바라보았고 노인은 한동안 오열을 한 후 벙쪄있는 제 얼굴을 만지고는 제가 평생을 갈망하고 듣고 봤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겨버리다니 설마 했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너를 낳은 줄은 몰랐다. 지독하게 서로를 사랑했던 젊은 날에 내 곁을 떠난 너희 엄마를 찾기 위해서 나 또한 최선을 다했어. 이것만은 진심으로 믿어주길 바란다. 비록 다른 사람과 가정을 가진 와중에서도 내 가슴 속에는 평생을 그 사람을 못 잊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았더라면 너에게까지 죄지지는 않았을걸. 미안하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진 채 노인의 품속에 계속 안겨 있었습니다. 제 나이 40 가까이 되도록 실체 없는 그리움 때문에 힘겨워할 때 저를 괴롭힌 그 실체를 마주하니 제 안의 모든 것이 풀어헤쳐지는 듯했지요. 아직도 그때에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저는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제 아버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부자상봉에 오열하는 와중에서도 고생만 하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리웠지요. 이 순간의 기적을 못 본 어머니가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아버지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마저 들려주셨습니다. 80년대 혼란했던 시절 세상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쫓기던 아버지가 어느 집으로 숨어 들어간 곳은 어머니가 서울에서 유학 시절을 보냈을 때 기거했던 하숙집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상처 입은 아버지를 보고 기겁했던 어머니는 우선 사람만은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버지도 어머니에 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혹여나 서로의 신상을 알게 되면 잘못될 것을 알았기에 암묵적으로 그랬다고 하더군요. 어머니의 하숙방에 숨어든 아버지는 어머니 덕택에 상처가 암으로 은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치료해주면서 아버지가 싫지 않았고 이미 어머니의 고운 모습과 마음에 넋이 나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청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한 두 사람은 앞날을 약속했다고 하더군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가 차고 있던 시계를 건네며 시계의 시간을 멈춘 후 꼭 다시 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잠복 중이었던 형사에게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며 아버지는 통탄스러워 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정말 몰랐어. 후에 시국이 바뀌어 내가 자유의 몸이 되어 너희 어머니가 머물던 하숙집을 찾아갔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 행적을 쫓지 못했고 그녀를 놓치고야 말았지. 그게 내 천추의 한이로구나.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기 위한 노력을 무단히 했지만 그 흔적은 아버지 가슴에만 남아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후회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떠난 후였으니 그것도 참 허무하더라고요. 인연이란 놈은 왜 당시 두 분을 닿지 않게 했던 걸까? 모든 걸 다 포기할 때쯤에 왜 내게 아버지란 인연을 다시 맺게 한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운명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참 피부치라는 것이 묘한 건지 어머니의 선물이라 여기며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만난 것에 대해 감사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와 저는 어머니 상수에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술 한 잔 올리시고 늦게나마 해유하신 것에 대해 보상이라도 받으려고 하셨지요. 그리고 한참을 앉아 계시며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찾았구려. 내가 당신을 만난 이후 여태까지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소. 고왔던 당신이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우리 자식을 지켜내서 이렇게나마 만나는구려. 자식을 먼저 만났으니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늦지 않게 찾아가겠소. 아버지는 어머니 혼자 두고 쉽게 발걸음이 돌아서질 않았는지 어머니의 산수를 내려오며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외삼촌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외삼촌들을 만난 아버지는 그분들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놀란 외삼촌들도 맞절을 했고요. 아버지는 자신을 소개하며 저를 돌봐준 지난 세월에 감사했습니다. 외삼촌들은 놀라서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러나 큰 외숙모님만큼은 그 순간 저를 축복하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네가 일이 잘 될 줄 알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를 만나서 다행이고 어머니에게 못다한 효도 아버지한테 다하길 바란다. 아버지가 외삼촌들을 만나고 난 후 외삼촌들이 저를 찾아와 그동안 무심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봐서 두 분의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아버지는 제가 만든 약주로 가슴 통증을 이겨내시다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약속한 것이 생각나셨는지 잠자대 평안하게 어머니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저로 인해서 그 집안에서 복잡해진 것까지 사연에 읊진 않겠습니다. 저는 친자 확인서로 아버지의 친자 관계를 인정받아 유산을 적지 않게 받았고 그걸로 빚을 해결한 후 현재는 주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전통주도 브랜드화해서 전국적으로 유통시키고 있고 저는 그 덕에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네요. 더불어 저를 이해해주는 어머니처럼 좋은 여자를 만나 외숙모의 수건이던 가정을 이뤄 제 아이들을 자주 보여주며 찾아뵙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못다한 사랑을 이루며 행복하실 거라 여기고 제 사연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 무용담 같은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처음으로 독립해서 이사를 한 20대 남자입니다. 부모님 댁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독립을 해서 나만의 공간이 생기니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밖에 나가 노는 것보다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집돌이입니다. 가전은 거의 옵션으로 다 있는 곳이라 가구와 집을 꾸밀 물건들을 구입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서 중고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은 중고로 구매했어요.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 당근을 하면서 제게 필요한 물건이 없나 확인했습니다. 한참 구경을 하다가 거실 소파 앞에 작은 테이블을 하나 놓고 싶었는데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테이블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 상태도 거의 새 것처럼 좋아 보였고
가격도 괜찮아서 구매를 결심했습니다. 판매자에게 채팅을 했더니 물건이 아직 판매되지 않았고 가구이기 때문에 직거래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차를 끌고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분 혼자서 들고 가기에는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아, 괜찮습니다. 저 건장한 남자라 그 정도는 들 수 있어요. 아, 남자분이셨군요. 다음 날, 저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테이블을 가지러 출발하려고 했는데 판매자분께 연락이 오더라고요.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그럼 내일 갈게요. 너무 미안해요. 내일은 꼭 시간 빼놓을게요. 나가려고 준비까지 다 했는데 살짝 짜증이 나긴 했지만 싸게 사려면 어쩔 수 없지 싶었습니다. 나갈 준비를 하고 나온 김에 그냥 친구랑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판매자분께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내일 12시쯤 시간 괜찮으면 그때 올래요? 네. 저는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그럼 12시에 갈게요. 저는 지금 딱히 하고 있는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았기 때문에 빨리 받아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12시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판매자분이 알려주신 주소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섹시하게 생긴 여자가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왔어요?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요. 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들어와요. 굉장히 딱 달라붙은 옷을 입고 저를 맞이해준 여자를 보고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헛기침만 나왔습니다. 참, 잠깐 소파에 앉아 있어요. 마실 것 좀 갖다 줄게요. 그녀는 주방으로 가더니 시원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감사합니다. 소파에 앉아 집을 둘러보니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딱 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은 본인이 쓰시려고 사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독립해서 제가 원하는 분위기로 집을 꾸미고 싶어서요. 젊은 총각 같아 보이는데 되게 섬세하시네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편안한 분위기로 꾸미려고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요. 잘 됐네요. 실은 제가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하나씩 내놓고 있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요. 제가 약속을 취소한 것도 미안하고 여러 사람이 들락거리면서 물건을 내놓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이사 가실 때 다 가지고 가면 되지 않나요? 제가 남편이랑 주말 부부라서요. 거실에서 주무시는 걸 보니 미혼이신 줄 알았는데 어머, 고마워라. 오랜만에 예쁘다는 소리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 진짜 빈말이 아니라 예쁘세요. 남편분도 속상하시겠어요. 이렇게 예쁜 분을 두고 주말 부부하면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맨날 밖에서 술 먹고 돌아다니느라 신났을걸요. 이제 자유가 끝났으니 힘들어할 수도 있겠네요. 아, 밥 안 먹었죠? 점심시간인데 밥이나 먹고 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집에서 먹으면 됩니다. 제가 혼자 먹기 싫어서 그래요. 말했죠? 주말 부부라고. 매번 밥 혼자 먹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실 거예요. 준비할 테니까 먹고 가요. 진짜 괜찮은데,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녀는 정말 외로웠던 건지 오늘 처음 보는 저에게 밥을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야 너무 고맙죠. 테이블도 마음에 들었는데 다른 소품이랑 가구들도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하니 완전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쁘고 섹시한 그녀가 제 스타일이기도 했고요.
그녀는 많이 외로웠는지 신이 나서 계속 떠드는데 그 모습도 귀여워 보였습니다. 밥을 먹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녀가 차려준 맛있는 밥을 먹고 이제 저는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천천히 둘러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요.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뭐든지 다. 어차피 큰 가구들은 저희 집에 필요도 없어서 저는 인테리어 소품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소품들 몇 개를 고르고 다 골랐다고 테이블이랑 함께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진짜 다 골랐어요? 나도 골라도 되는데. 네. 그녀는 계속 제게 묘한 눈빛을 보내더니 제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계속 남자 구매자가 나오기를 기다렸거든요. 말했죠? 너무 외롭다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너무 좋은데 나 어때? 나도 가져볼래? 순간 귀가 빨개지고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침묵은 긍정의 의미인가? 그러더니 그녀는 제게 다가와서 키스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저는 그녀가 키스를 하자 정신을 차리고 그녀의 키스를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구입하기로 한 테이블 옆 소파에 그녀를 눕히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과 어차피 이사 가면 마주칠 일도 없을 사람인데 뭐 어때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쳤어요. 결국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 순간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정신을 차리고 저는 테이블과 소품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니 또 그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직 소품 많은데 더 가지러 올래? 저는 그녀와의 시간이 너무 좋았지만 더 이상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녀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외로운 유부녀는 정말 위험하구나. 뼈저리게 깨닫게 된 계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절대 주말 부부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에게 제 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채팅으로만 연락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당근에 물건을 올린 게 있는데 그녀는 계정을 바꿔서 제게 채팅을 걸어왔어요. 그날 자기가 별로였나? 왜 차단했나? 다음 주에 이사하니까 그 전에 한 번 더 와라. 계속 채팅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탈퇴를 하고 계정을 바꿔버렸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제 번호라도 알았다면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는 30살 먹은 젊은 청년입니다. 몇 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어 백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행운이 따를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여러 모임에 많이 참석했는데 이제 백수가 되다 보니 회비를 내는 것도 부담이 되어 모임이 있어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동기들 모임인데요. 제가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이유는 2만 원만 내면 고기도 많이 먹고 술도 코가 삐뚤어지게 마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모임에 갔더니 모임 회장이 다음 달에는 원래 모임 대신 총동창회로 대신한다고 하더라고요. 장소는 특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한다고 해서 괜히 회비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러더군요. 회비를 따로 올리진 않으니 나오라고 하며 잘 나가는 선배들도 많으니 문도장 찍어두면 나쁠 거 없다고 얘기해서 참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음식을 먹을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총동창회 당일이 되었고 오랜만에 말끔하게 손질한 양복을 차려입고 참석했습니다. 일부 시간에는 전임 총동창회장의 퇴임사, 신임 회장의 취임사, 축사, 격려사 등 지루하고 졸음이 쏟아지는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차기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이 표를 구걸하는 인사로 마감을 하고 나서야 마지막으로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드디어 뷔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사람들이 많으니 먼저 선배님들이 식사를 하시고 후배들은 천천히 식사를 하라는 당부의 말이 있었지만 배가 고프고 뷔페 음식에 눈이 돌아간 백수인 저는 그런 규칙은 신경 쓰지 않고 미리 음식을 담아왔고 우리 테이블은 접시를 올려놓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술을 마셨습니다. 사회자가 춤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미리 신청한 동문들과 동문들의 아내들이 나와서 신나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같은 기수의 사람들도 무대 위로 올라와 같이 춤을 추는 장면이 거의 30분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초대 가수들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먼저 나와 노래를 두 곡 부르고 갔고 이어 윗선배들이 좋아할 만한 트로트 가수가 초청되어 노래를 부르니 다들 박수를 치며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사회자가 그날의 마지막이라고 하며 최근 정말 인기 있는 중년 가수를 소개했고 TV에서 보던 그 가수가 나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곡이 끝나자 그 가수는 우리 동문들을 보고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 함께 춤을 출 분을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만 그 가수가 두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자원에서 무대 위로 올라오는 사람은 없었고 결국 그 가수가 그럼 오늘 아름다운 붉은색 드레스를 입으신 사모님 나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사회를 보던 선배가 달려가더니 한 여자분을 억지로 모셔서 무대 위로 올렸습니다. 그 여자분이 얼굴을 붉히고 서 있자 가수가 남자 파트너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열심히 음식과 술을 먹고 있는 저를 보고 손짓했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묵묵히 아주 맛있게 식사하시는 분 같이 모셔보겠습니다. 친구 녀석은 저를 툭툭 치며 얼른 나가보라고 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춤을 춰본 적도 없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과 춤을 춰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저에게 술을 잘 사주는 우리 기수 회장의 권유를 뿌리칠 수가 없었거든요.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무대 위로 올라가 얼떨떨한 상황 속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녀를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흐르자 가수는 우리를 멀리서 쳐다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막상 품에 안고 춤을 추다 보니 나이 먹은 여자도 여자는 여자라 부끄럽더군요. 저는 무대 반대로 고개를 돌리고 춤을 추자 그 여자도 부끄러웠는지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다른 남자랑 이렇게 춤을 추니까 떨리네요. 아, 저도 이런 건 처음이라 많이 떨리네요. 오랜만에 참 좋다. 저는 좋다는 그녀의 말에 괜히 심장이 떨려왔습니다. 앞에서 남편이 보고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가까이 앉고 춤을 춰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잘 관리된 피부와 기품 있는 행동에서 제 또래 여자들과는 다른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귓가에다 이따가 뒤쪽에서 보자 고 말하더군요. 노래가 끝나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뒤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그런 그녀를 뒤따라 쫓아갔습니다. 왔네? 아, 예. 뭐 오라고 하셔서. 그쪽 내 취향이어서 한번 만나볼까 하고. 하는 일은? 저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 백수? 잘 됐네. 제가 백수인 게 잘 된 건가요? 핸드폰 줘봐. 저는 얼떨결에 그녀에게 핸드폰을 건넸고, 그녀는 자기 폰번호를 입력해 주었습니다. 연락할게. 또 보자. 저에게 또 한 번 미소를 보이며 그녀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행운권 추첨을 끝으로 총동창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자리가 끝나고 제 또래 사람들이 모여 2차로 가게 되었습니다. 2차 자리에서 동창회 회장이 얘기하기를 그날 저와 춤을 춘 그분이 국내에서 손꼽히는 기업의 사모님이라고 하더군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회사였고 저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2차에서 열심히 먹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노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오후쯤 연락이 왔어요. 그 사모님이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에 백화점 앞에서 보기로 했고, 저는 당시 갖고 있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녀를 만나러 갈 준비를 했어요.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주머니에 한 푼도 없어서 엄마에게 애원하며 돈 몇 푼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여자분의 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20분 기다렸을까요? 멀리서 흰색 벤츠가 제 앞에 와서 멈췄습니다. 미안, 늦었지? 벤츠의 유리창이 열리고 그녀가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전까진 기다림에 지쳐 짜증도 조금 났었지만 그녀가 타고 온 벤츠를 보자마자 감탄하느라 짜증이 났던 마음도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예약한 식당이 있다며 식당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서울을 빠져나가서 경기도 외곽 쪽으로 드라이브하며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더군요. 차 안에서도 그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식당에 도착하니 직원이 나와 차 문을 열어주며 룸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직원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안내해 주는 곳으로 갔고 일렬로 서 있는 직원들이 저와 사모님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고 그때의 기분은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게 성공한 삶이구나 싶었습니다. 안내해준 룸으로 들어가니 이미 종업원이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으로 들어가니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는 다시 열심히 고기를 굽더군요. 마주보고 앉아 고기를 먹으며 처음 보는 비싼 술도 한 잔씩 기울였습니다.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을 나누었고 저는 나이를 초월해서 그녀에게 호감이 갔습니다. 처음엔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따라온 건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굉장히 멋지고 재미있어서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귀여워 보였는지 그녀는 저를 보고 피식 웃으며 어쩜 이렇게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는지 라며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엄청 비싸 보이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핸드폰 너머로 한참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감히 끼어들 생각도 못하고 전화 통화를 듣고 있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기 전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시켜 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이어진 전화를 끊고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 제게 나 방금 취업했어 라고 하더군요. 저도 대화를 하면서 지금 백수로 지내며 힘든 점을 얘기하며 취업을 위해 다시 재정비하고 사모님처럼 성공하려면 열심히 해야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녀는 제게 일자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진짜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지갑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꺼내 제게 건네주시면서 다음 주부터 출근하니까 당장 내일 나가서 양복이랑 구두 새로 맞춰. 큰일 하는 사람은 행색이 중요한 거야. 정말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나 싶었습니다. 저희 둘은 밤이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그녀는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고 어떻게 보답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린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더니 그녀는 저를 쳐다보며 그냥 다 필요 없고 내가 부를 때는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나오면 돼.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밥 먹고 커피 마시자고 하면 커피 마시면 그걸로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고 볼에 뽀뽀를 해주고 갔습니다. 뭔가 애완동물이 되면 이런 기분일까 싶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그 만남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일주일에 2~3번은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고민도 들어주고 데이트도 하면서 항상 제게 과분할 정도로 큰 선물을 안겨주고 갑니다. 그럴 때면 저도 그런 선물에 보답하듯 그녀를 더 즐겁고 뜨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을 얻고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을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 주인공이 저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듣기만 하던 남성 청취자인데 용기 내서 제 연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제 여친은 입주가정부와 고용주의 아들로 처음 만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여친이 처음에는 가정부로 저희 집에 일하러 왔던 것입니다. 저는 무역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의 장남이고 나쁘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에 일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 왔고 지금은 제 여친이 된 그녀 역시도 그렇게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저는 8살 나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27살 대학원생일 때 그녀가 저희 집에 입주 가정부로 들어왔고 저는 첫눈에 그녀가 가정부나 하고 있을 여자가 아니란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학도 나오고 번듯한 직장 생활도 하던 여자였습니다. 가져온 이력서를 읽어보신 아버지는 그녀를 소개해준 분이 하도 신신당부를 해서 마지못해 가정부로 들였을 뿐 원래는 아버지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해도 충분한 실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인 것을 알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30대 중반에 남편을 잃고 세상으로 다시 나온 그녀는 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건 해야 했습니다. 경력이 이미 단절이 되었기에 취직은 쉽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전혀 길이 없던 것은 아니어서 어떡건 사무직으로 취직하려고 보니 월급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자신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며 살아가려면 아무래도 월급이 일정 정도 되는 직업을 구해야겠다고 마음을 정했고 그러면서 주부로서의 경력을 살려서 취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며 입주 가정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그녀의 친정 부모가 대신 키워주기로 하고 그녀는 저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온 뒤로는 집이 아주 깨끗해진 것은 물론이고 제 방도 전에 가정부가 치운 것에 비해 말도 못할 정도로 깔끔해졌습니다. 얼마나 야무진지 물건 하나도 함부로 내버리지 않고 아주 자상하고 배려심 있게 더구나 제가 귀찮지 않을 만큼 섬세히 조목조목 메모로라도 의견을 물어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음식도 아주 잘했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무엇인지도 금방 파악했고 싫어하는 반찬은 굳이 애써 먹이려 하지 않으며
살짝 곁들여서 입에 익힐 수 있도록만 해주었습니다. 딸내 하나라도 아주 정갈하게 정성 들여 말렸다는 느낌이 가득했고 겨울에는 제가 집에 들어올 시간이 되면 미리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마음과 몸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젊고 아름다웠고 원숭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3년간 일하는 동안 저는 그녀를 통해서 성숙한 여자의 배려심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전남편이 무엇 때문에 그런 아름답고 살림 잘하는 여자를 내버리고 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게는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아버지 친구 딸이었고 집안이나 자라온 환경이나 서로 다들 잘 알고 지내고 있는 사이였으며 결혼까지 염두하고 만나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의 여친이 우리 집에 놀러와서는 저와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가정부가 우리에게 줄 간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여친은 어려서부터 대접받고 살아온 습성대로 별 생각 없이 그 가정부에게 이것저것 자신의 집에서 부리는 사람인 듯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눈에나 가정부의 입장에서나 조금 과한 면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점에 대해 여자친구에게 따로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예의의 경계란 것이 아주 미묘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으면 신뢰가 된다는 것을 조용히 이야기했고 그 가정부는 자신이 너의 대학 선배라는 것을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듣고 알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미 그녀는 10년도 더 전에 거쳐간 사회 선배님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가정부 입장에서는 너의 태도의 일정 정도는 마음을 다쳤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저의 여친은 조금 뚱한 얼굴이 되어서는 자신이 실수한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여친은 우리 집 가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조심스러워져 갔고 그럼에 따라서 가정부 역시도 제 여친에게 이전보다 더 다정히 친절히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30대를 향해 가는 남성이었고 성숙한 여자에 대한 허접한 환상 같은 것은 이미 애송이 시절에 지나온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여자를 보는 눈이 갇혀가던 시기였기에 늘 집에서 마주치며 근접거리에서 지켜보며 면면을 파악할 수 있었던 우리 집 가정부 그녀에 대한 시선이 어느 틈에 정이나 애틋함의 감정으로 나아가려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니 그건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더 익어가는 감정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길거리에서 친구들과 오랜만에 한잔하고 혼자 골목을 걸어 나오는데 길 어느 지점에서 가정부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한 남자가 작은 말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대화상으로 보니 전남편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상심한 상태로 눈물을 훔쳐내며 남자에게 뭔가를 하소연했고 남자는 매정하게 말을 맞받아치고는 그녀의 따귀를 아주 매섭게 후려치고는 자기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저는 몸을 숨겨가며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중에 이상하게 아릿한 아픔이 제 심장 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집에 함께 생활하기에 가족 같던 그녀가 아주 괘씸한 남자에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젊은 혈기에 너무 화가 나더군요. 남자를 따라가서 아주 혼을 내줘 버릴까 하는 생각도 치밀어 올랐고 한편으로는 그녀가 얼마나 마음이 다쳤을까 싶어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후로 그녀가 마음이 쓰여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마주치면 그녀 안색부터 살폈고 아이들은 잘 크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인사치레인 듯이 물으며 그녀에게 신변의 불편함은 없는지를 알아보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인내심 강한 성격답게 자신의 고통을 내색하지 않으며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이나 그저 별거 없이 다 잘 지내고 있다며 고맙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통스러운 것을 제가 어떻건 해결해 주고 싶었지만 나서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저의 상황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던 그녀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면서 데이트 비슷한 것을 시작했고
그날이 기점이 되어 우리는 차츰 이끌리듯 연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물론 가족들은 지금도 우리 사이를 하나도 모릅니다. 그녀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에 따로 만나서 가볍게 드라이브도 다녀오고 그러다 보니 어느 틈에 연인 사이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우리 집 일을 그만두고 제가 선배에게 부탁해서 알아봐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 허락을 얻어 그녀와 결혼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가 둘이나 딸린 애엄마이고 저희 집 가정부였긴 했지만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의 제 또래의 여친과는 몇 번의 다툼 후에 허무하게 헤어졌지만 지금 만나는 그녀는 항상 순종하고 헌신하는 여자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녀가 더 이상은 세상 아픔을 겪지 않도록 애쓰고 있고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폴댄스 강의를 하며 조그마하게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어린 적 부모님 권유로 무용을 배웠고 평소에 몸이 유연하다 보니 관심 있었던 폴댄스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폴댄스를 처음 배우는데 스트레스가 달아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새로운 흥미가 생겨 폴댄스 대회도 몇 번 나가 입상을 하고 결국 폴댄스 강사 자격증을 따내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몸이 유연하면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잔병치레하지 않으며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게 되고 무엇보다 몸이 유연하면 남자친구와 관계를 할 때도 다양한 체위를 즐길 수 있답니다. 관계를 할 때 다리를 위로 올리거나 옆으로 세워서 섹시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다리를 뒤로 올려서 다른 느낌을 주는 자세 등 다양한 체위로 관계를 하게 되면 저도 좋고 남자친구도 좋고 서로 좋아 절정에 다 다르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 유연한 여자친구를 만나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자친구가 얘기하길 확실히 조여지는 느낌이 일반 여성들과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발레나 무용, 폴댄스 등 운동을 하는 여자친구를 만나 새로운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온 남자친구들도 모두가 하나같이 제게 해줬던 말이 쪼임은 물론이고 다양한 체위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어 너무 좋았다고 말해줬었거든요. 아무튼 유연하면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폴댄스는 한국에서만큼 한참 유행이기도 하고 인기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남자 수강생들도 예전과는 다르게 10분 중에 한두 명은 꼭 있습니다. 대부분 마른 체형의 기럭지가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가끔은 남녀 사이 민망할 때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폴댄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남자분들은 봉에다가 중요 부위를 세게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제가 뒤쪽 엉덩이 부분 꼬리뼈를 많이 두들겨주곤 합니다. 남성의 중요 부위가 봉의 마찰이 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드럽고 타이트한 바지를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간 다양한 회원님들이 다녀갔지만 제게 그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회원 중 한 명은 오하이오 신시내티에서 온 렉에 머리를 한 흑인 계열의 남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처음 수업할 때부터 타이트한 바지를 입고 오셨는데 중요 부위가 너무 확연하게 티가 나서 다른 회원님들과 같이 수업할 때 너무 민망한 나머지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회원님들도 애써 모른 척 하시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폴댄스는 여성 회원분들이 월등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강사인 제가 더 민망하더라고요. 가까이서 1대1 자세를 교정해 주려면 바디를 터치하며 밀착해서 알려드려야 하는데 자꾸만 제 눈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다양한 남자친구들을 사귀어봐서 크기 같은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바지가 너무 타이트한 탓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자꾸만 나더라고요. 회원님에겐 정말 죄송스러운 일인데 다행히도 착하신 회원님은 저를 보며 같이 웃어주십니다. 제 민망함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날 이후로도 쭉 같은 타이트한 바지를 입고 수강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같이 레슨을 받는 수강생들도 익숙해졌는지 아무렇지 않게 민망함을 떨쳐내고 수강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을까 폴댄스는 입문 기초를 다 배우고
중급 정도 난이도가 높아지면 거꾸로 매달려 난이도가 있는 콤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4개 머리를 한 남성분이 거꾸로 매달려 콤보를 시작할 때쯤 문제의 사고가 터져버렸습니다. 글쎄, 봉을 잡고 거꾸로 매달린 채로 생리적인 현상으로 방귀를 뀌었는데 소리가 엄청 크게 났습니다. 같이 수강 중이던 회원분들과 함께 다 같이 웃음바다가 되며 레게 머리 회원님 또한 같이 웃어버리는 바람에 자기 자신이 잡고 있던 봉을 놓치며 그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크게 부딪혀 바로 병원으로 가 몇 주간 병원 신세를 지었죠. 저는 강사로서 몇 번 정도 병문안을 가게 되었고 그렇게 4개 머리 회원님과 더욱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하면 같이 시원하게 술 한 잔 마시자던 그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퇴원하고 나서 제 학원이 끝나갈 때쯤 찾아왔습니다. 퇴원해서 이제는 술을 마실 수 있다며 위스키를 몇 병 들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둘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이 회원님이 취했는지 그동안 선생님을 혼자 좋아했었다며 저에게 깜짝 고백을 하더라고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제게 기습 입맞춤을 하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순간 무섭기도 했는데 제가 이 상황에 거절이라도 하면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그의 입맞춤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단 그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하기로 합니다. 학원에는 저희 둘밖에 없었기에 무섭기도 했거든요. 그는 그동안 본인이 생각해 놓은 자세가 있었는지 제게 자꾸 이 자세에 저 자세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미 시작한 거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당시에는 공포감밖에 없었기에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봉을 잡아가며 다리를 양쪽으로 뻗어주기도 하였고 거꾸로 매달려 다리를 양쪽으로 뻗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좋았는지 점점 더 흥분하게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세뇌당하는 느낌이 들면서 저 역시도 흥분을 한 상태라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현란한 스킬이 저를 만족시켜줬었거든요.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과는 다르게 야수성이 넘치는 맹수였습니다. 폴댄스 할 때는 순했던 순둥이가 마치 호랑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다루며 저를 감금시키는 듯한 야수와 같이 거칠게 리드함에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여자가 좋아하는 부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점점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더라고요. 더군다나 학원에는 저희 둘밖에 없었고 저희는 거울에 비추는 저희 모습을 보며 관계를 하게 되니 더욱더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자 저도 모르게 흥분한 나머지 그에게 제 모든 걸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뿜어져 나온 물들이 창피하기도 했지만 생리적인 현상이었기에 결국 제 아름다움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는 제 아름다움을 입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얼마 안 지나 저도 그의 아름다움을 받아주게 있었고 저희는 그렇게 엔조이를 즐기고 나눠부터 매주 한두 번씩 시간이 날 때면 서로 엔조이를 즐겼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여 동거를 하며 관계를 즐기곤 합니다. 최근에는 같이 폴댄스 대회에다가 준우승을 했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다양한 체위를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주위에 저와 같은 아름다운 여성을 찾아보세요. 색다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몸이 유연한 여자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동네 아줌마입니다. 그런 저에게 막장 아침 드라마에서 볼 법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황당한 일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제 상황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작은 회사였지만 일하던 분야에서는 나름 대우가 좋고 다니고 싶어하는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및 임신을 하였습니다. 작은 회사였기에 육아휴직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를 다 사용하고 회사에서 출산한 점을 고려해서 무급휴가 일주일 정도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아이를 맡아줄 가족도 없었고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지도 않아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육아와 가정, 살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을 때쯤 취업의 문을 두들겨 보았지만 경력 단절이 된 아줌마를 뽑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거기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작은 분식집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한 1년쯤 장사를 하였을 때 남편의 직장 문제로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상황입니다. 사건 사고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 부부 초반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주 올라왔습니다. 아이랑도 놀아주고 가게 수리도 도와주고 그런 아주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얼마쯤 지나고 난 후부터는 올라오는 주기가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올라와서 집 이사 가는 것 좀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포장이사 불러서 하면 되지 바쁜 사람을 그깟 일로 오라가라 하는 것이냐며 저한테 상식이 있냐고 화를 내면서 묻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피곤하기도 하고 일도 많고 하니까 남편도 지치고 예민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말해도 이해할 수 있었고 사과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다투는 횟수는 많아졌고 그걸 이유 삼아 더 안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해도 소리를 지르며 화만 내었고 그 후부터는 아이도 아빠와 전화하는 것조차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감정이 상해 있을 때쯤 가끔 지나가는 길에 들려서 밥을 먹고 가던 동창이 저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주 와서 밥을 먹고 간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한가한 시간대에 와서는 외근 가는 길에 밥 먹으러 들렀다며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도 하다가 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일 끝나고 시간 되면 맥주나 한잔 하자고 말을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와서 애도 봐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했기에 다음에 먹자고 계속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동창은 가게 와서 밥 먹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였고 결국 저녁에 간단한 맥주를 마셨습니다. 남편과 잦은 다툼에 답답하기도 했는데 술이 한 잔 들어가니 즐겁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친정집에 하루 맡기고 와서 그런지 마음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날따라 술은 잘 들어갔고 그 후로는 기억이 끊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 동창 녀석과 모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주변 정황상 지난밤에 제대로 사고를 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놀래서 벌떡 일어나니 동창도 깨면서 속이 괜찮냐고 묻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지난밤에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해 주는데 더 이상 듣는 것조차도 거북했습니다. 정말 실수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 서둘러 나왔습니다. 그 후로 그 동창에게 오는 연락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다 가게에 찾아왔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니까 그냥 서로 잊고 평범하게 지내자고 하고서는 가버렸습니다. 저도 너무 했나 싶어서 그날 저녁 먼저 연락을 했고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자꾸 그날 일이 기억이 난다면서 한 번만 더 모텔을 가자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거절하면서 한 번만 더 그런 이야기하면 다시는 가게에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다 차단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을 거론하면서 모든 사실을 다 알리겠다고 하며 엄마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면 아이에게 참 좋겠다며 협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대로 해보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마음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한참을 고민한 끝에 요번에 마지막이라며 결국 만났고 그렇게 모텔에 가서 치욕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녀석은 저한테 자기보다 더 만족해하는 것 같다고 하였지만 빨리 끝내고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맞춰준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걸로 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에 와서 엄청 울었습니다. 하지만 또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저는 그 녀석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간 이런 날도 끝이 나겠지. 임신만은 피해야 된다는 생각에 피임만은 잘 지켜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알았다며 대답을 잘하던 그 녀석이 저를 결국 임신까지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그 녀석과 모텔 들어가는 사진, 산부인과 진료 받으려 들어가는 사진 등을 보여주며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내연남 아이까지 임신했냐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놀고 있는 아들을 보며 자기 아들이 맞기는 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서러웠고 있었던 사실을 다 말하였지만 제 말을 들어주지도 믿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녀석도 뱃속에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 남편 아이인지 알 수가 없다며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뱃속의 아이와 저만이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배는 불러오지만 지켜야 할 자식들이 하루하루 열심히 장사를 하였습니다. 남편이 보내는 주는 양육비도 처음에만 한두 번 보내주고 끊겼습니다. 갑자기 작아진 집과 하루가 다르게 불러오는 배를 어린 아들에게 지금 당장 다 설명해 줄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벌어진 결과들이기에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개월쯤 지났을 때 전 남편의 재혼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을 다녀온 지인으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결혼식에 저를 이렇게 망쳐놓은 동창 녀석이 왔고 전 남편과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자기 부인과 바람이 났던 놈인데 저렇게 지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었습니다. SNS 등을 뒤져보면서 그 둘의 주고받은 댓글들을 찾아보았고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 둘이 저를 함정으로 몰아넣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증거를 못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꼭 눌러주세요.